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 28,500원, 예. 10%요. 28,5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거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매수했는 지 한참 되는데. 지난해 한 가을쯤일까요? 예,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요 대덕전자 그 34,100원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사실 대덕전자도 그렇고 이번 이쪽 PCB 쪽 너무 좋았는데 예, 그 좋았던 시절이 빨리 또 내려가는 것도 빨라가지고 그때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그쵸. 이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꾸 주가 내려가니까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자, 그래도 네. 일단은 올해 초에 17,900원까지 저점 잡고 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네.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일까요? 아니, 지금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를 좀 낮출까, 어떻게 할까.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거 네. 내 샀는 가격, 매수 가격까지 언제쯤 기다려야 될까. 단가를 더 낮출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28,500원 아직 좀 멀게 느껴지다 보니 단가 낮춰서라도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매수 단가 얼마나 좀 기다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많이 좀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종목 진단을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빠르게 한번 신기록을 한번 달려보죠. 좋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예. 답변부터 말씀드려 추가 매수 하셨어야죠. 이미 하셨어야죠. 네, 걱정 없게.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은데 반도체 쪽에서 이제 뽑아봐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 PCB죠. PCB입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라는 부분은 기대감이 있는데 DDR5 교체 수요가 좀 늦어졌습니다. 예. 사파이어 레진데 이제 인텔에서 하는 그 교체 수요 항상 그 데이터 서버 물량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반도체는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효율로 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고 네. 효율성도 떨어질 거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여러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낮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DDR4가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게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몸집도 좀 줄여가고 인원 감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조금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내려갔나요? 다른 섹터는 더 안 좋죠. 네. 그래서 그 교체 수요가 예를 들어 20%였다 하면 15%로 10%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분명히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심텍도 마찬가지지만 이 3인방 중에 무엇을 택할까? 이 3인방 모두 다 FC, BG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판 쪽은 오늘 코리아 서킷가 좀 좋았는데 더더덱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최적의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설파를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내려온다. 이게 기회입니다. 네. 주가는 더 내려올 겁니다. 오늘 대덕전자는 잘 버텼죠. 네.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포드 쪽에 문제가 터지면서 7%씩 빠졌거든요. 그런 대형주들도 7%, 5% 빠지는데 오늘 강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추가 매수 하시고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 기간을 물어보셨는데 기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장 그 난감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5월 정도로 좀 내다보시고 그때 이제 일단 인텔에서 코리아의 사파이어 레지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28,5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어도 저 가격은 옵니다. 네네. 그냥. 이대로만 갖고 네, 이대로 그냥 가져가도 수익 나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수익이 이제 단가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 설파하는 게 돈 생기면 주식 사라. 네. 어느 주식에 잘 사야 될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수출이냐 내수냐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조정 구간으로 가고 이제는 제가 한 말이 정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거짓이었어요. 물가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온다. 2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올까. 지금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주가 좀 빠졌구나. 오늘 1,000만 원 투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차라리 1,000만 원을 네. 한 열흘에 걸쳐서 오늘도 100, 살짝. 네, 내일도 100.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는 충분히 더 하셔도 된다. 네. 반도체에 집중을 해가는 것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이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1분기가 지나고 나면 가장 좋아질 쪽이 PCB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신 장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는 분명히 반대라는 건 말씀드리고 PCB는 올해까지만 하셔라. 추가 매수 10% 의견 드리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일단 그대로 갖고 가도 매수 가격은 충분히, 그래서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금 조정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내려갔을 때, 10% 더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일단은 올해 안에는 고하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32,00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충분하게 이게 답변 잘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보시고 나오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괜찮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덕전자 전화 종목 진단으로 이렇게 살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권희천님 종목이고요. 현대오토에버 매수가는 12만 1,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12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가랑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봐서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우선 현대오토에버 지난 4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면서 11만 원 선 뚫고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이번 2월 달 들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 시스템 보조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요 고객처는 현대차 그룹 내예요. 그룹 내니까 뭐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본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주회사 쪽에 납부를 많이 하는데 그 네. 소프트웨어 비중이 20%가 채 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늘 자동차의 약점으로 뽑히는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좀 참담하죠. 하도 업체로 내려갈수록 부품업체로 내려갈수록 뭐 3%, 4% 이런데 네.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이 조단인데 뭐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참고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틀릴 텐데 꾸준하게 매출액 성장이 조금씩은 되어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성장이 202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매출, MS 부분이 이제 점유율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이 현대차에 지금 20%에 머물고 있는데 오토에버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좀 더 다양해지고 뭐 큰 대기업들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3조인데 영업이익이 1,600억, 5%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그러면 주가 반등 동력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돌입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메인 수급도 좋고. 그런데 오늘 이미 뭐 예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CPI가 삐걱거릴 것이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늘 개인 투자자들 오늘 선물이 오늘 외국인들 조단위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공략이 아니고 갉아먹고 있어요. 네. 오늘 외국인들 CPI가 안 좋게 나와서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매수를 급하게 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11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고요. 7만 원까지. 네, 11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네, 11만 원까지 좀 조정 가능.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단 지지대가 오토에버는 10만 원대가 단단해서 네. 21선도 쉽게 무너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위아래 왔다 갔다 네. 하는 폭이 너무 일정해요, 사실. 단지 증권사에서 이게 평균 목표가를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았다 그래서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다른 데 지금 다 괜찮거든요. 네. 북미도 괜찮고 인도도 괜찮고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아직 중국 쪽에서 현대기아차 힘을 못 쓰고 있고 네. 러시아는 아예 제로예요. 판매 건수가.
아직 공장 철수는 안 했습니다. 가동 중단에 인원 감축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자동차 쪽은 분위기를 좀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중기 보유하신다 하시면 14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박스권 약간 상단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조금 나 단기로 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단가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비중이 이제 15%시니까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밀리면 5% 추가해서 좀 가져가겠다 하시면 단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13% 정도 수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시고 네. 호흡 길이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고 뭐 단기간에 2월, 3월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좀 선자부 수출 동향 지수를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찐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고 단기 목표가 13만 원, 중기 목표가 14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살펴드렸습니다. 뭐 차트만 슬쩍 봐도 이 그동안의 움직임 보이죠. 아래쪽에 한 10만 원 정도, 위로 한 14만 원 정도, 위아래 비슷하게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도 조금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11만 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추가 매수도 한 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13만 원,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보자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각에서 또 15만 원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 권희천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손실 보지 않고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 진단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튜브로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만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좀 해주시죠. 02-325-8200입니다. 전화통화로 종목 진단 하면요 더 좋습니다. 뭐 정말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추가 질문도 가능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시청자분, 투자자분의 상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니까 저희 또 교류하게 되면 더 자세한 진단 내용 나올 수 있겠죠. 전화도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종목, 마침 또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유고요. 뉴요. 네, 네. 예. 매수가는 13,0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13,000원에 15%요? 네. 이거 손실이 많이 크네요. 예,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거 2021년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지난해 이거 5,000원까지 갔을 때를 다 버티신 거네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셨고요.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지금 일단 8,000원대까지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서 네. 조금 또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여기서라도 팔까 말까 이거 지금 고민되시는 거죠? 네, 팔까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좋을지 몰라서. 이거 제가 봐도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고생하셨고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했던 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뉴입니다. 13,000원에 15%. 이거 아직 8,000원까지 올라온 것도 최근에 좀 그래도 올라왔는데, 이거 손실이 아직도 꽤 큽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화를 잘 하셨고요. 네. 이제 제일 고민되는 오늘 현재까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시청자분들 그래도 이제 저도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 방송 보시는 동안은 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개인들의 가장 니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야기도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선택은 네네.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통화에 또 있으면서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죠. 맞아요. 짧은 인생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또 얘기하시는 일이 잘 없는데요. 네, 저 요새 취향이 참 잘 맞습니다.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네.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니까 흐뭇합니다. 아주. 저도 이제 끄덕끄덕이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종목을 볼 때 자기가 가진 섹터가 수출이냐 내수냐를 제가 좀 먼저 판단하라고 했어요. 네네네. 수출 안에 저평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민감주냐 또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성장주의 형태이면서도 민감주의 형태이면서도 저평가 가치주의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뽑아봐라.
반도체 같은 게 있겠죠. 반도체. 네, 저평가 가치주의면서 민감주의면서 성장주의 형태도 떼고 그렇죠. 있고 수출 섹터고. 네. 그러면 유도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해봐야 돼요. 여기는 자 영화 배급사입니다. 네. 지금 영화를 쭉 한번 내려보면 예전에부터 뭐 천만관객 영화만 뭐 독전, 어허. 더킹, 뭐 7번 방의 선물, 네네. 예, 김승용 씨 나오는 네네. 거, 네, 그 서영수 이야기, 뭐 저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 지금. 예. 네, 히트작들이 나오는데 그때와 시기와 지금의 시기, 지금은 이 이유가 왜 올라왔냐면 40, 50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슬램덩크. 네. 남자의 로망이죠. 300만 됐나요, 지금? 네, 남자의 로망입니다. 네네. 이제 뭐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넘어가지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영화 이 영상 컨텐츠 부분이 이제는 영화관 시대다. 이건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말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1000만 관객 돌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관람료가 너무 비싸요. 그거 요즘에 크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러분도 5만 원짜리 티켓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저는 돈 쓰는 거에 그렇게 부담을 잘 안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문화와 관습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쓰겠다라는 주의인데 영화 관람료가 5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한 히트작 평점 9점 이상 네. 이런 게 아니고서는 쉽게 지갑 열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유 같은 경우는 영화 배급사니까 국내 내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많이 관람객들이 가서 보는. 예. 단지 좋은 점은 실제 계속 안 좋다가 올해 좀 좋아지는 쪽이에요. 작년에 성장 못했습니다, 유는. 네. 왜냐하면 옛날에 2018년에도 1,6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지금 2천억 정도가 잡혀 있고 흑자가 조금 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안 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집에서 요즘은 OTT 산업을 보더라도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집에서 영화들을 많이 봐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네. 그 보는 환경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들 보게 되면 뭐 카지노라든지 네. 뭐 최민식 씨 나오는 정말 그 좋은 드라마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영상 컨텐츠 코로나 국면에서 투자했던 예전에 같은 퍼포먼스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긴 하시는데 네. 안 하시면 손절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8,000원 지지 못 받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추가 낙폭 하락을 7,000원까지는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토웨버하고는 틀려요. 지금 오토웨버하고 네. 빠지면 여기는 완벽하게 7,000원 라인이 지지가 받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많이 여력이 없어요. 네. 유 같은 소형 종목의 20%다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5% 정도 하시고 5% 정도 7,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11,000원 정도까지 단가가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레인지 범위로 완벽하게 오늘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레인지 범위로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때 가시면 분명히 못 빠져나오시거든요. 왠지 네. 넘어가고 추세가 뻗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쉽고 지금까지 네. 견뎠던 시간도 있고. 아닙니다. 지금의 그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 이 양극화 현상, 네, 온도차 이 부분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섹터와 아닌 섹터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기회는 없다고 보여지는 섹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7,000원 라인 확인하시고 반동 목표가 10,000원에서 11,000원 그 중에서 빠져나와서 포트 교체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더님, 조금 더 냉정한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7,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경우의 수가 좀 나뉩니다. 7,000원을 딱 지지해주고 올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뒤로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10,000원 넘어가면 매도할 준비 조금 손실이지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7,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뉴 답변 내용 만족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 이거 예상보다 너무 흐름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뉴 살펴드렸습니다. 전화로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소영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야후님이고요. 오늘 이마트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4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반토막 갔다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올해 제자리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마트 크게 올랐죠. 종가가 11만 5,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매수하신 지는 약 1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 나오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마트에서 장 보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란 전망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규제도 완화됐죠. 이런 조치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마트 올해 매수가인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실지 자세한 내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유창호 앵커님이랑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예.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은 기본 베이스고 네. 두 번째 뉴스 플로우, 세 번째가 리포트. 네. 그리고 이제 전화 안 오거든요. 제 주관적인 성향입니다. 중고사 애널리스트 분들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순진한 생각은 제가 하지 않아요. 네,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고 써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굉장히 레스폰스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증권사의 그 보고서 수치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견을 전해드리고 오늘 이마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세 군데서 총 냈던데 12만 원대, 13만 원대, 14만 원대, 15만 원대 15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네. 결국은 그 효과를 받았어요. 자, 보시죠. 오늘 정답은 캐스터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비 둔화. 네. 밖에 나가서 뭐 안 사 먹어요. 택시비 올렸습니다. 네. 택시 안 탑니다. 네. 택시비 안 심야 택시 이용자가 정말 줄었다고. 네, 줄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제는 그냥 정말로 잘하는 사람, 네.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수한 사람을 배치시킨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인데 공공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전기세라든지 다 낮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겠습니까? 소고기 한우 회식할 거 대패, 그렇죠. 대패 먹을 거 미국산. 네. 하나씩 레벨 다운이죠. 네, 냉삼겹살. 레벨업이 아니고 레벨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해 먹자. 장 바다가 아까 그렇죠. 우리 키스터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가서 장 바다가 해 먹자.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통 소비 둔화가 이제 이마트 쪽에도 오지 않을까. 이것도 있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외식 문화보다는 시장 장 봐서 해 먹는 게 낫다. 이런 거에 업사이드 다운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보고서들이 오늘 주류를 이뤘습니다. 뭐 유통계 구조 개선 완화라든지 뭐 GPM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내용은 시장 물가, 시장 바구니가 높지만 외식 문화보단 낫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형 마트들이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네. 자, 예전에 홈플러스도 있었고 여러분 홈플러스도 있었고 롯데마트도 있었고요. 예. 이마트도 있었어요. 선호도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보게 되면 롯데마트는 홈플러스는 없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막 체감이 실제로 네, 그런 거 맞아요. 체감이 실제로 됩니다. 없어지는데 세 군데가 다 같이 있었어요. 이마트, 네네. 건너편에 롯데마트, 밑에 홈플러스였는데 다 없어졌어요. 두 군데는. 이마트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는 키오스크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좀 다르고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어찌됐건 물가가 높고 소비 둔화니까 지금 먹는 거에 관해서는 아끼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좀 반대 의견이고요. 단지 저도 비슷한 레인지 범위입니다.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가져가시고 뭐 5천 원 손질이면 크지도 않아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에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굳이 우리 뭐 소비 섹터, 내수 섹터를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포트 교체 의견 13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살펴드렸습니다. 14만 원에 10%.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 잡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의 수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일단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훈님의 이마트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을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려요? 네, DB하이텍. 예. 네, 67,600원에 10% 네. 가지고 있거든요. 67,600원에 10%요? 예, 근데, 요거, 네, 매수하신 지 네. 좀 되셨군요. 예, 목표가를 저번에 어떤 전문가님이 5만원 가까이 오면 팔으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자막이 지나가서 아하, 예.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사실 오늘 49,000원대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그런데 5만원 막상 오니까 이거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망설여지시죠, 사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추가 5만원 이상. 매수, 네. 추가 매수 가격하고요. 네. 목표가하고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목표 주가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DB하이텍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 5만 원 근처에서 팔려고 하시다가 더 갈 것 같아서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매수는 혹시 어떤지, 그리고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뭐 다른 전문가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도 5만 원 제시했다니까 거의 뭐 그 전문가님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네네. 5만 원까지 온 거죠. 뭐 알파고는 아니니까. 근데 시장님이 선택을 또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피디님 채택을 해주신 이유가 보니까 열성적이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것 네. 같은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DB하이텍에 아까 추가 매수를 여쭤보셨는데 DB하이텍의 추가 매수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DB하이텍의 그 시스템이나 뭐 파운드리나 뭐 IC 쪽 이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 특히 8인치 쪽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지금 DB하이텍은 대구경도 하고 있지만 8인치 쪽이 가장 호황이거든요. 지금은 보통 4나노, 5나노가 대세군이에요.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쪽이고 7나노도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DB하이텍은 8인치가 호황이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예.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되게 시끄러워요. 네. 네, 기업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을 굉장히 잘 찍었는데 네. 아까 시청자님이 올해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4분기 실적이니까. 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벌써 2,200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2024년에도 DB하이텍은 회복 국면이 아니에요.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마찬가지.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좀 기결을 해보고 우리가 보통 이 파운드리 업체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는 다르죠. 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도 이 분할 문제 때문에 뭐 소액 주주들이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물적 분할 검토 중단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게 했으면 중단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이런 노이즈들이 결국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DB하이텍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더라도 최대치가 저는 55,000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문가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는 건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CPI가 시장의 기대치만큼 남지 않았고 문제가 분명히 대외 변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 4만 원 밑으로 흘러내려줘야지만 그러니까 이면을 봐야 돼요. 아하. 우리 시청자님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비중이 지금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 주가가 4만 원 밑에서 사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단가가 5만 원대지 않습니까? DB하이텍이니까 20%까지는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36,000원대 산다. 그럼 수익도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단가 싸움으로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지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좀 더 빠져다오. 아, 오히려. 네, 좀 더 빠져다오. 급하게 뭐 빠져도 저는 주식할 돈이 없는데 제가 매번 요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급 받아서 10만 원 남으면 그것도 주식 사는 거예요. 어허. DB 혜택 2주 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4만 원 아래권에서만 추가 매수 의견은 10%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봐서 DB 혜택은 연말이 가더라도 좀 반등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DB 혜택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더 내려가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만약에 4만 원 그 밑으로 좀 빠지게 되면 4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 10% 정도 매수 더 해보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DB 하이텍,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워낙 뭐 굵직한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DB 하이텍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나우이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오늘 뭐 굵직굵직한 쪽으로 많이 오네요.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엔 2차전지 가보겠습니다. 양극재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LNF 살펴보겠습니다. 23만 원, 25% 비중이시네요. 자, 현재 주가 좀 살펴보면 23만 9천 원입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작년부터 오르락 내리락 비슷한 구간에서 등락이 좀 오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12월 말이었죠, 지난해 16만 8천 원대, 17만 원 아래까지 갔다가 그 뒤에 다시 또 반등이 40%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자, 일단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잘라냈다가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최근에 쭉쭉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보유 계속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즘 질문하시는 그 시청자분들 보시면 제가 다른 전문가님께도 보시거든요. 네네. 좀 어려운 질문들은 다른 전문가님들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내 종목이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사인도 그렇게 잘 내잖아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네네. 첫 번째 봤는데 수주잔고가 아예 없다. 수주잔고가 또 필요 없는 종목이다. 대표적인 화장품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절 사인을 내는데, LNF는 제가 지금 그 줄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 맞아요. 하단이 이제 한 17만 원, 상단이 지금 뭐 한 26만 원, 최상단이 27만 9천 원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얼마나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엮구는 역할을 해왔습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수출이 좀 안 좋지만 그 짐을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2차 전지가 더 캐파가 커지고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아마 경제적 독립을 진짜 꿈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만큼은 아직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성장성도 상관없습니다. LNF는 약간 테슬라 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색채가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 저는 LNF가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는 매매를 해봤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못 끌고 왔어요. 제가 매매할 때는 18,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에코프로 BM 빼고는 매매를 다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차 전지는 난도가 높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2차 전지의 기간은 장기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난도가 높다는 게 뭐냐면 작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2차 전지는 굉장히 곽광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나 성장성의 문제가 아니고 주가라는 건 회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LNF도 굉장히 박스권 장세를 오래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가가 뻗어줘야 되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2차 전지만 또 나홀로 작년을 이끌었는데 올해도 시장을 이끌 것이냐? 그러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와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주가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뭐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오늘도 모 기업 회장님, 펀드 매니저 네. 소시로 시작하시는 분, 네. 뭐
주식 24만 주 사셨더라고요. 예, 여기 거는 24만 주자인데 제너럴 모터스는 50만 주 사셨어요.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데 테슬라도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100불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불까지 50%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봉쇄령 해제가 됐고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가격도 낮췄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장도 지금 캐파도 늘렸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나 캐파 증설. 그러니까 보고서들을 좀 우호적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어요. 노조 설립하겠다 테슬라. 이건 악재. 오늘 모 회장님이 사주신 거는 호재.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근데 테슬라가 과연 210불을 안착을 해서 강하게 다시 300불까지 뻗어갈 수 있을 것이냐 단기간에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정통 강호의 자동차 종목들이 있어요. 네. 유럽 시장에도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페라리 같은 경우는 벌써 V자 반등을 했어요. 예. 작년 2021년에 상장을 했는데 뉴욕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테슬라는 약간 올드한 그 정통의 강호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전기차 2차 전지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좀 쉰다고 봤을 때 NF도 고점 돌파는 어렵다고 예. 보여져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잘 잡으셨고 시청자님 고민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 거냐. 그렇죠. 예, 요것인 것 같은데 저는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면 박스권 상단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파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 상단에서 팔고 한 절반 정도는 또 내려오면 하단에서는 받고 이런 템포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좀 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26만 5천 원 정도 오면 절반 비중 축소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시 17만 원, 18만 원 오면 추가 매수. 그래서 비중은 이 정도로 유지해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LNF 살펴드렸습니다. 살짝 위에서 비중 좀 덜어내시고 다시 아래에 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역시 이 박스권에 걸맞은 전략을 구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LNF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요게 아마 오늘 마지막이 될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그냥 낯선 닉네임이시네요. 절파고TV님. 발음 이게 맞나요? 그 종목은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을 대표할 만한 두산에너빌리티 갖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은 17,000원이에요. 비중 9% 이렇게 갖고 계시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아직 관망해도 되는 가격인가요? 대응에 대한 소견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뭐나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테고 원전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묵직한 종목입니다만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 그 증자액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15,000원 수준 과연 언제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 좀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당히 모멘텀은 좋아요. 네, 모멘텀도 좋고. 근데 이제 뭐 두산그룹 중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박캡 쪽이나 에너빌리티인데 뭐 박캡도 많이 팔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보면 두산 퓨어셀 정도 수주장고 보면 조단이 그래도 수주장고가 있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뭐 에너빌리티 정도 봐야 되는데 나머지 거는 뭐 형편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부에서 원전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기록치를 지금 보게 되면 뉴스플라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력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원전이 분명히 친환경으로 약간 부차적인 사이드이긴 되지만 한 축을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원전이 앞으로 수소 생태계나 태양광 생태계나 풍력 생태계만큼 계속적으로 이 방사능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네. 지금 정권이 탈원전 주장을 안 했다면 저는 원전주 찬성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원전 부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글로벌 어떤 경기 흐름들도 그런 분위기가 한차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테마가 돌거든요. 원전 테마도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네옴시티 테마,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테마, 그리고 최근에는 AI 챗봇 테마. 한번 망신살 뻗쳤죠. 네. 네, 제대로 망신살입니다. 아니했으면 그럴 게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가 반등 나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수출 섹터가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테마가 기속성이 얼마나 있느냐, 연속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비중이 7%니까
걱정이 좀 되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노리실 것 같은데 굳이 뭐 걱정할 레인지 범위는 아닌 것 같고 네. 주가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5,000원은 무너질 것 같고 다음 라인이 14,600원 정도가 돼 보이는데 여기 지지력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게 유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실적은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잠잠하죠. 네.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원전 살릴 때가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5%가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필사의 전략이죠. 뭐 대한민국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마감은 국가 끝장입니다. 네.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대기업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데 지금 챙기기가 좀 바빠요. 그래서 원전 뉴스플로우가 단기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 투자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단에 허들들이 높은데 네. 종목마다도 이제 허들들이 생기잖아요. 저항 라인 구간이 생기는데 거기를 돌파하려면 일단 다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거든요. 아니면 뉴스플로우 뭐 등등인데 지금은 모두 다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어딘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어디입니까?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 14,000원 정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한 3% 정도 채우셔가지고 15% 비중은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단가 싸움에서 비슷하게 기관 투자자들과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스타일상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필요 없고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모멘텀 반등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8,000원은 제가 봐서 충분히 시간 투자하면 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레인지 범위 19,000원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해서 종목 진단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하려면 많이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번 주에 배워에서 한다. 그러면서 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설파를 했어요. 예. 월요일도 설파를 했고 어제 명인의 복귀도 설파를 했고 오늘도 설파를 했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지표 안에도 지금 발표되는 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국경이 이제 개방되면서 그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경기 침체라서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감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계약직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한쪽은 거짓인데 연준에서 고용지표를 거짓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네.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퇴양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든 진실이든 여기는 무조건 딱 이제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 삐걱대는 것은 물가죠. 특히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난방비, 관리비 이게 다 서비스 물가예요. 여기가 쉽사리 지금 잘 안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착화 현상. 네. 뒤로 내려올수록 물가가 잘 안 내려온다는 거죠. 0.6, 0.5씩 내리던 것들이 이제는 0.1씩 내린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늘 견제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고 이것이 그리고 기회입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고착화에 대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하단 지지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는 뭐 지수 타겟팅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의미하거든요. 주식시장 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맨날 다 틀리는데 저도 틀릴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보자면 2350선, 2380선을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섹터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별 종목 테마를 잘할 수 있다면 거기로 가셔라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성향의 문제니까. 근데 저는 수출 섹터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수출 섹터 안에서도 뭐 성장도 내지는 저평가 가치주들 하고 싶어요. 내수 섹터 저평가 가치주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네. 은행은 여러분들 이제 공공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뭐 수출하면 또 2차 전지, 네. 자동차, 네. 신재생 그리고 리오프닝 하나 더 좀 들어 넣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어허. 요즘 뭐 관음이 이음새라고 하나요? 뭐 예. 이게 이쪽 부분에 조선 기자재 쪽은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음말로 가시죠. 그래서 이쪽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